안녕하세요. 6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이어가도록 하죠. 김주현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뉴욕장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설전이 있었고 이게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간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자체는 유지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나라 역시 대선 이후에 일단 안정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분위기 유지될 수 있을지 이번 주 이슈와 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될지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은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코스피가. 일단 한국 증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글로벌 테마 내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주 일정, 물가 지표가 미국에서 맞습니다. 발표가 돼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한국장에 대한 이야기 비롯해서 주간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정치 이벤트 끝난 이후에 한국장이 수급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꽤 강해요. 상당히 좋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저희가 5월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으면서 한국은행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죠. 심지어 0.8%. 그렇죠. 이 말인즉슨 잘해야 지금 0.8%라고 하는 건데 새 정부 들어서는 이게 이 수치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현재 성장률 자체가 이제 둔화되는 부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폭의 광범위한 추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성장을 좀 자극시켜 줄 만한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4월 저점 대비로 보면 어떻게 보면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기술적 강세장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주요국 증시들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비교적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이고요. 보시다시피 4월 저때가 이제 4월 2일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상호관세 유예를 이제 9일날 발표하기도 했지만 저점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2,300을 하회했던 시점이거든요. 2,284 뭐 이렇게까지 갔다가 지난주 말 기준으로 보면 2,800선을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요국 증시 중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아웃퍼폼한 증시가 뭐 독일이라든지 홍콩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독일도 회복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밑에 이제 하위에 있는 게 일본하고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위에 있는 국가들과 미국과 일본이 약간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장기 국채 금리의 수익률입니다. 금리입니다. 금리.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뭐 독일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수급도 상당히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일간 수급을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1조 원 넘게 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움직임을 좀 더 자극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달에 보면 달러 원 환율이 1,480원까지 가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앞서 보셨던 그림이 뭐냐면 역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원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건데,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달러 원 환율이 하락,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강세 구면을 보인 사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걸 감안해 보면 지난주에 대략 한 1.5% 정도 원화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뭐 추가적인 강세 여지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 이 말인즉슨 달러 원 환율이 좀 하락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 국내 사정은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외 변수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죠. 네. 네, 그게 가장 큰 게 미국발 관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시장에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하반기 주요 변수 중에 네.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맞습니다. 있기도 네. 하고요. 금리의 향방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뭐 어쨌든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놓고 봤을 때는 달러 원 환율이 이제 1,360원대 초반 그렇죠. 정도까지 네. 내려와 있습니다만 과거 사례 비춰봤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봤고,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 짚어봤으니까 그 안에 내용이 어땠는지도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테마에서 저희가 앞서 이제 주제로 사이버 보안, 방산 뭐 이런 것들이 흐름이 네. 좋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대체로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그걸 다 얘기하기는 네. 없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최근에 보면 방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네.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준비한 그래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주간 동안에 글로벌 테마 동향과 관련한 그래프인데, 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 특히 좀 이제 미래금융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비트코인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네. 결제, 은행 이런 쪽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저기는 약간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최근에 좀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일부 기업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 네. 있어서 약간 예외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190% 보였다라고 하는 씩 거고.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네.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유일하게 하락한 게 중국 관련한 디지털 경제 플랫폼 네. 관련한 이제 테마 업종이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보면 약간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긁힌 사건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도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긴장이 약간 완화되는 그 스위스 제네바 합의가 5월 12일에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검토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네. 하는 거죠. 이제 이걸 좀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칩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금지 조치도 지지난주에 나왔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런던에서 만나서 이제 다시금 그렇죠. 또 무역 협상을 하게 나가자라고 이제 하면서 약간 긴장감이 완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난 한 주간에는 중국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뭐 개별 기업단보다는 아무래도 이 ETF 단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엑스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한 ETF가 있습니다. 티커도 쉬워요. 버그. 네. 네. 지금 보면 역대 최고치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이게 이제 2020년에 새롭게 런칭이 됐었고, 그 이후에 보면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기조를 좀 보이고 있고, 네. 다시금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러네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새롭게 그 미국의 예산안과 관련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국방비가 내년 예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중에 전체적으로 사이버 보안 쪽도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 같은 네. 이제 기업들도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면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또는 방산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시장 규모도 꽤 커질 걸로 네.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 지출과 관련한 이 시장 규모를 보면 앞으로 한 10년 내에 10년 동안은 연평균 12% 정도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28년 기준으로 가면 거의 3,800억 달러까지 네.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기업들, 아까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기업들 말씀드리면서 이 기업들의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음 그림을 통해서 전체적인 수익성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느냐,
대한 부분을 보면 뭐 영업 마진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과 네. 관련한 부분도 꽤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콜라보레이션을 보이면서 네. 주가 상승의 움직임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림 봤을 때 최근의 흐름만 좋았던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주목해서 볼 만한 이유가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사이버 보안이라는 건 앞으로 굉장히 더 중요해질 중요해지겠죠. 여지가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또 거기서 성장성을 함께 가져가고 있고 마진도 좋아지고 있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면 계속 좀 관심권에 넣고 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볼 텐데요. 이번 주 어떤 일정들에 주목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도 공개가 되고 그렇죠.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국채 입찰도 예정이 맞습니다. 돼 있어요. 하나씩 좀 볼까요? 일단 물가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반영이 되는 6월 이후의 물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6월 이후의 물가가 발표된 게 이제 7월부터이니까 7월에 네. 발표가 되니까 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된 물가에 대해서 우려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전의 추세가 그래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한 그림 중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이 있거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연준이 목표하는 2% 물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기준으로 이제 보긴 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보고 있는 CPI 기준으로 한번 보더라도 거의 지금 목표한 바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거는 이 물가가 다시금 재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 이제 그걸 제가 체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월 초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ISM PMI 데이터가 있죠. 거기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에서 보면 물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네. 물가에 대한 항목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의 걱정하는 부분인 거죠. 기업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인 거고 실제 기업들이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선까지는 기업들이 감수를 하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적정 선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 기업들이 이걸 그대로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를 전가를 해야죠. 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업들의 물가 부담을 기업들이 이제 물가 부담되는 정도를 소비자에게 전이시킬 때, 전가시킬 때의 물가 동향이 네.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기업들은 현재 시점에서 꽤 물가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소비자들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더라도 상당폭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올라가고 있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감이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2월과 3월에 부과했던 관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평균적으로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해서 평균 관세율이 대략 한 26%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 지난 1년 전에 한 12%였던 거에 비하면 비쌉니다. 그럼요. 여전히 비싸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뭐 제 1기 때도 그랬고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네. 진행될, 영국에서 진행될 협상에 또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맞습니다. 수밖에 네. 없겠어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이번 주에는 국채 입찰도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것도 좀 볼까요? 최근에 이제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특히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그래도 경제는 괜찮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네. 고용 보고서가 하락했던 부분이 다시금 국채 금리가 하락했던 부분이 다시금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다시금 5% 부분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보면 4.5%를 다시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어떤 게 있냐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수요일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30년물 국채 네. 입찰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고 있는 미국 국채 동향과 관련한 부분인 건데, 어찌됐건 지금 미국 부채 한도와 관련한 또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채 규모를 뭐 엄청나게 국채 발행 물량을 엄청나게 뭐 늘리거나 그러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90억 달러 이상 더 발행한 모습들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특히 미국채 20년물 입찰이 있었던 5월 20일 날 수요가 좀 부진하게 나왔죠. 네, 수요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기물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역시 예외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다시금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예외주의의 상실 또는 소멸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4월 이후에 상당히 좀 본격화된 셀 아메리카에 대한 이슈도 이것과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는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단기물은 괜찮아요.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미국채 5년물과 30년물의 금리 추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년물과 30년물의 금리 추이가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장기물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단기물은 좀 계속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얼마 전 입찰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수요가 좋았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볼 수 있는 게 간접 입찰 수요이거든요. 간접 입찰인데 이게 5년물은 78%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 78%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5년물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30년물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5년물과 30년물 간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스티프하게 모습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게 그러니까 단기물은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이 좀 민감하지만 장기물은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물 아까도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물 금리 상승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저희가 앞으로 이번 주에 10년물과 30년물의 국채 입찰 수요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수요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향후 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게 또 결론적으로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1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30년물 국채 입찰,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 입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 5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와 수출입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외에 월요일에는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조사, 금요일에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각각 공개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9일 런던에서 진행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재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외에 우리나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예정돼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일정으로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대회이죠. WWDC가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라클과 어도비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함께한 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여름에 진입한 기분이에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주일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